20세기 초의 대영 제국은 겉으로는 절정에 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었는데요. 모든 열강이 탐낼 만한 대부분의 땅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지켜나갈 힘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다른 강대국들이 대영 제국에 도전해오고 대영 제국이 붕괴되는 것을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등에 접근하였고 인도나 이란 등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을 철도망을 건설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식민지인 인도 등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결국 대영 제국의 와해라는 큰 위기 앞에선 영국은 그동안의 외교 정책이었던 영광스러운 고립을 포기하고 디펜시브 스트래티지로 전환합니다. 이는 기존과 달리 영국이 수세로 전환하여 대영 제국 사수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국과 함께할 동맹국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는데요. 영국의 디펜시브 스트래티지 전략은 크게 두 개의 세부 전략을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는 투 파워 스탠다드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 해군 전력을 가진 영국이 2위와 3위 해군국 전략 모두를 더한 것보다도 강력한 해군함대를 거느리고 이를 운용해야 하겠다는 아이디어였고, 둘째는 영국과 함께할 든든한 동맹국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투 파워 스탠다드는 원래 대영 제국의 식민지를 자꾸 위협하는 러시아와 프랑스의 합동 전력보다 우위인 해군 전력을 형성하겠다는 건함 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발명된 드레드너트 전함 대량 건조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해군력 강화 정책에 대해 독일이 정면으로 도전해 왔는데요. 독일도 1898년 이후 수차례 해군법을 제정하며 드레드너트 건함 경쟁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군 군비 증강 경쟁은 독일의 완패로 끝이 나고 마는데요. 드레드너트 수를 기준으로 하면 영국이 20대를 건조할 때 독일은 13대를 건조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순양함 구축함 등도 물론 영국이 우월하였고요. 도서국가이기에 해군에 올인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강력한 육군을 유지하고 운영해야 하는 대륙형 국가 독일이 해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일의 패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독일 제국의 함대 정책이었는데요. 당대 최강 육군력에 이어 당대 최강 해군력을 갖추겠다고 설치는 독일을 보고 다른 열강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독일이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은 절대 육군을 가진 것에 이어 절대 해군까지 탐하는 빌런이나 사우론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여러 열강과 교섭을 벌이고 동맹을 체결하여 북해로 자신의 해군 전력을 불러 모으고 독일을 견제할 충분한 본국 함대 전략을 재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동북아는 일본이 맡고 지중해는 프랑스가 맡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영국 및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육성한 독일의 함대는 독일인들의 기대와 달리 군사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국이 독일의 급격한 함대 건조에 대응하여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육군력을 유지하면서 해군력을 같이 키워야만 하는 독일은
해군력 육성에만 올인할 수 있는 영국의 적수가 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전문 인력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육해공 3군 중에서 해군을 육성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다라는 것이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진 자연이기에 폭풍이니 암초니 조류니 하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바다나 수로에 대한 지식은 대체로 암묵지라 책에 잘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여하튼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고 뛰어난 항행수를 갖춘 항해사 등 선원은 민간 인력이든 군인이든 매우 귀한 인력이고 단기간에 육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온갖 사정이 다 더해져서 독일은 해군력으로는 영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사정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수상함으로 구성된 독일의 대양 함대는 유틀란트 해전에서 영국 함대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며 제법 큰 전과를 올렸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대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차 대전이 발발하였을 때에 독일 해군 중 큰 활약을 한 것은 해군 내에서 소외되며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유보트들, 즉 잠수함 전단들이었지 독일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육성한 대양함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해군력의 한계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또 러시아 같은 대륙형 국가끼리 맞붙을 때에는 대양함대는 승리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사학적인 상식에 속합니다. 세계제약 석학 미어 쉐이머 교수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대국끼리의 전면전에서는 상대국의 영토를 빼앗고 적의 수도에 접근해가고 결국 적의 수도를 함락할 수 있는 육군끼리의 교전 결과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기 마련입니다. 대양함대는 식민지를 보호하고 통상망을 확보하여 해외로부터 물자 및 인력을 조달하는 역할은 분명할 수 있겠지만 이는 본토에서 벌어지는 육군끼리의 결전에 비하면 부차적인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독일의 대규모 함대 건조 정책은 전쟁 초기, 즉 1914년에 파리 함락에 실패한 원인으로 주목되기도 하는데요. 그 시절 주력 전함인 드레드너트를 건조하려면 결국 육군 포병대를 무장할 예산이 부족해져서 육군 포병대가 보유한 화포의 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별로 사용하지도 못할 돈 먹는 하마인 드레드너트를 건조하느라 절대적으로 필요할 육군 포병대의 중포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독일 입장에선 실로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일이 해군력을 키운 것 자체는 반드시 비렐름 2세의 뇌피셜 망상 때문만은 아니고 이러한 정책 선택에는 분명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 시절 분위기가 마한이라는 미군 해군 제독 때문에 해양력이 없는 자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 유난히 큰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내에 육군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육군 내에 정부가 있는 나라라는 말을 듣는 독일 제국조차도 육군 고위 장성들 또한 해군력 투자는 필연적으로 육군력 투자 감소를 부른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막강한 해군력을 건설하는 정책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렐름 2세가 인류사 역대급 암주, 즉 독일인의 재앙이나 독일사의 아픔과 불행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독일인은 결정적인 시기마다 히틀러 또 비렐름 2세를 지도자로 만난다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비렐름 2세가 독일인의
재앙인 이유는 비렐름 2세 치하의 독일 제국에는 여러 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세 개 나라의 대독일 포위망을 분쇄하고 이들을 각계격파하여 세계 재패라는 꿈을 이룰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렐름 2세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세계적 석학인 미국의 미어쉐이머 교수 등에 의하면 러일 전쟁에 패배한 직후의 러시아를 독일 제국이 공격하지 않은 것은 인류사급 대실수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외교사 학자들도 1910년 이전에 독일이 러시아나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면 독일은 손쉽게 승리를 거두고 세계 패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독일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에 여념없던 비렐름 2세는 러일 전쟁에 패배한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결단하지도 못했고 영불 협상을 붕괴시킬 수 있을 좋은 기회인 제1차 모로코 위기가 다가왔을 때도 서부전선의 병력을 집결시켜 프랑스의 전쟁 위협을 가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온 프랑스 사절단에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약속해버리는 대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드레피스 대위 사건에 의한 극단적인 분열을 겪고 있고 동맹인 러시아는 러일 전쟁으로 인한 타격 때문에 프랑스를 도울 역량이 없다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1908년에 발생한 보스니아 위기를 끝으로 독일이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을 모든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비렐름 2세는 겉으로는 자주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샤벨을 휘두르며 군사적으로 타국을 협박해대는 매우 포악한 황제였으나 실제로는 독일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에 프랑스 또는 러시아에 맞서 전쟁을 개시하며 전단을 열 수 있을 용기는 없던 자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구호를 온몸으로 실천한 자였던 것입니다. 비렐름 2세가 1910년 이전에 전쟁을 결단하였다면 대영 제국의 구조적 모순과 실력 부족이 남아프리카의 보거 전쟁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국과 러일 전쟁에 패배하고 혁명의 위기 앞에서 쩔쩔매던 러시아, 또 드레피스 데이 사건으로 인해 전 국가가 둘로 쪼개진 프랑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비렐름 2세의 실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부터는 비렐름 2세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